특수 감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수 감각은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냄새를 맡는 후각이 있고 맛을 느끼는 미각, 그리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각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 후각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각은 화학 수용체로 분류가 됩니다. 자, 이것은 냄새를 코로 맡게 되면 이 코 안에 있는 조직막에서 냄새와 같은, 냄새도 어떻게 보면은 화학 성분이죠. 이 화학 성분들이 코로 들어오게 되면 이 조직막에 있는 끈적끈적한 점막들이 있습니다. 점성으로 된 점막이 있는데 이것이 코를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화학 수용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화학 수용기가 자극이 되면 자, 냄새를 맡는 것 자체도 감각 자극이 되죠. 이 감각 자극이 자, 후각신경. 우리 후각신경이 뇌신경의 몇 번째였죠? 자, 후각신경은 제1 뇌신경입니다. 그쵸? 자, 이 후각신경을 따라 이 후각은 냄새는 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후각신경은 관자엽에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자엽의 후각피질 안에서 이 코로 들어온 냄새가 해석이 되고 어떤 냄새라는 것을 대뇌피질에서 알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냄새를 느끼게 하는 물질. 이 냄새가 기체 상태로 코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자, 코에 비어 있는 공간이 우리가 예전 시간에 배운 비강입니다. 그쵸? 이 비강까지 이 냄새가 우리 몸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게 되면은 비강 안에 천장 부분에 위치한 후각 상피가 있습니다. 이 후각 상피에 후각 세포들이 모여 있는데 이 후각 세포들을 자극을 하게 됩니다. 이 후각 세포들로 구성된 후각 수용기들은 이 냄새들을 감지하게 돼서 후각 영역인 관자엽, 측두엽으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자, 다른 특수 감각 기관을 한번 볼까요? 자, 미각. 이 미각은 우리가 혀를 통해서 맛을 느끼게 되죠. 쓴맛, 신맛, 단맛, 그렇죠? 이런 맛을 느끼게 도와주는 혀. 자, 이 혀로 미각의 신경 전달 경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혀는 미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미래는 안면신경, 설인신경, 미주신경에 의해 이 맛이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 뇌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대부분 혀에 있는 미래는 안면신경, 우리 안면신경이 몇 번째였죠? 후시, 동, 활, 삼, 외, 안. 7번째였죠. 자, 뇌신경 7번째인 안면신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고, 그리고 혀의 뒷부분은 설인신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설인신경은 몇 번째였죠? 후시, 동, 활, 삼, 외, 안, 내, 설. 9번째 설인신경입니다. 뇌신경 9번째 설인신경의 지배를 또 받고 있는 게 혀의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혀는 안면신경의 지배를 받고 있기도 하고 설인신경의 지배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 뇌신경을 통해서 중추신경계, 뇌로 전달된 이 맛의 신호는 자, 대뇌 피질의 미각 영역으로 전달이 됩니다. 우리 미각 영역은 어디 있을까요?
자, 미각 영역은 우리가 체성 감각 영역이라고 배웠던 곳이 어디였죠? 마루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맛을 느끼게 하는 미각 영역 역시 관자엽에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루엽과 관자엽에 위치한 미각 영역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 얼굴 신경에 손상을 가진 사람 같은 경우 혀의 왼쪽 앞부분 3분의 2에서만 미각의 손실을 경험을 합니다. 안면신경을 신경 마비를 갖고 있다고 해서 맛을 전혀 못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혀의 왼쪽 앞부분, 혀의 앞부분에 미각의 손실을 많이 입는 것이 일반적인 안면마비 현상의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 다른 특수 감각으로는 시각이 있죠. 자, 시각, 눈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눈을 하나하나 구조적으로 파헤쳐 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가장 바깥에 있는 이 부분, 살색으로 된 이 부분이 바로 공막. 자, 눈의 가장 바깥층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공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공막은 눈의 모양을 형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위를 보시면 자, 이렇게 뭐가 하나 나가죠. 이게 근육입니다. 그래서 자, 눈동자를 움직이게 도와주는 이 근육이 역시 가장 바깥층에 있는 공막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공막을 쭉 따라서 앞으로 가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하얗게, 그렇죠? 덮고 있는 게 보이죠? 자, 이 부분을 우리는 각막이라고 합니다. 자, 눈의 가장 바깥층, 전면을 덮고 있는 게 각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각막은 혈관이 없습니다. 혈관이 없어서 투명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자, 빛이 이렇게 들어갈 때, 눈을 통해서 우리 인체로 빛이 들어갈 때 가장 먼저 인체에 닿는 부분이 이 각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막은 또 하나의 특징은 뇌신경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 뇌신경은 5내시경과 7내시경입니다. 자, 5내시경이 뭐죠? 후시동활 3차 신경. 3차 신경의 지배를 받고 또 후시동활 3외안. 안면신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각막의 특징입니다. 자, 3차 신경은 각막 표면에 이 각막에 지각섬유, 다시 말해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감각섬유의 영향을 받고 있고, 그리고 안면신경은 눈을 깜빡깜빡 거릴 수 있도록 해주는 운동섬유의 신경을 받고 지배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을 어디를 보게 되면 맥락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맥락막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렇죠? 공막 바로 아래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맥락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맥락막은 공막과 다르게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맥락막 안쪽에는 뭐가 있나요? 이렇게 하얀 부분, 이 부분이 망막입니다.
자, 맥락막 아래층에 있는 것이 망막. 우리 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망막이 맥락층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맥락막 앞부분을 보시면, 자, 이 빨간색으로 된 거 쭉 앞으로 따라가면 이 위에 홍채, 자, 맥락막 앞에 홍채가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홍채는 눈에 색상을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눈을 지그시 보게 되면 눈동자 색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보통 우리 동양인들을 보면, 특히 한국 사람들은 갈색을 띤 홍채를 가진 사람들이 많죠. 이렇게 홍채의 색상을 넣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홍채 중앙에는 뭐가 있나요? 홍채 가운데 부분, 이거를 우리는 동공이라고 합니다. 자, 이 동공의 크기는 두 쌍의 속눈 근육, 자, 속눈 근육은 다시 말해 홍채의 근육이라고 합니다. 이 홍채의 근육을 속눈 근육이라고 하는데, 이 근육에 의해 동공의 크기는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써드릴까요? 속눈 근육, 속눈, 자, 머슬, 속눈 근육이라고 합니다. 이 근육이 동공의 크기를 좌우해주는 근육입니다. 자, 홍채는 눈으로 들어오는 광선의 양을 조절을 해줍니다. 자, 빛이 각막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이 여기 있는 홍채, 이 홍채에서 우리 몸 인체 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동공을 키워주기도 하고 동공을 작게 만들어주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 또 다른 거를 보면, 자, 망막은 우리의 가장 안층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망막은 뒷부분의 3분의 1을 차지를 합니다. 뒤쪽을 쭉 보시면 뒤쪽이 망막으로 되어 있죠. 앞부분은 망막이 없죠. 후방 3분의 1을 차지하는 게 망막이고요. 그리고 이 망막은 신경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를 보시면 시신경이 망막과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막은 시각적인 수용기를 가진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망막은 일명 우리가 의학용어로 레티나라고 용어를 사용합니다. 레티나. 자, 이게 뭐라고요? 망막입니다. 이 망막이라는 것은 안구의 가장 안쪽 후방을 덮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신경 조직이 자, 빛에 대해서 정보를 각막을 통해서 들어와서 홍채에 의해서 빛의 양을 조절해서 그 안으로 망막까지 정보가 전달이 되죠. 그렇게 됨으로써 시신경에 의해서 뇌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양쪽 망막 안에는 수정체, 이 큰 수정체가 보이시죠? 자, 이 수정체가 있는데 양면이 볼록한 렌즈 형태의 투명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빛이 통과할 때 홍채에서 빛의 양을 조절해요. 그렇죠? 그러면 자, 홍채를 뚫고 수정체로 넘어갈 때 이 수정체에서는
조절된 양을, 빛의 양을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망막 앞쪽으로는 홍채가 있고 동공 주변 조직으로 보시면 여기 동공이 있으면 동공 주위 조직으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홍채가 조절해주고, 그리고 수정체 안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홍채는 또 다르게 빛의 양을 조절해주는 조리의 역할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안구의 눈 근육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눈동자를 위로 올릴 수도 있고 아래로 내릴 수도 있고 좌측 우측 동공을 좌우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죠. 그리고 빙글빙글 회전을 할 수도 있고, 이것은 바로 우리 눈에 붙어 있는 근육에 의해서 이렇게 작용을 할 수가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눈 가장 바깥쪽에 우리 공막이랬죠. 공막 바깥층에 붙어 있는 근육, 이 근육이 눈 근육입니다. 눈 바깥쪽에 있는 총 6개의 근육이 존재합니다. 보시면 내직근, 외직근, 상직근, 하직근, 상사근, 하사근, 이렇게 총 6개가 있죠. 자, 보시면 내직근은 눈동자를 말 그대로 안쪽에서 잡아당기기 때문에 눈동자가 옆으로 가게 되고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바깥쪽 근육 외직근이 잡아당기게 되면 눈동자는 바깥쪽으로 가고, 위에 있는 상직근을 당기면 어떻게 돼요? 눈동자는 위로 가겠죠. 또 아래에 있는 하직근을 당기면 눈동자는 아래로 가고. 자, 상사근과 하사근은 눈동자가 사선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사근이 잡아당기게 되면 위쪽 사선으로 눈동자가 가고, 하사근이 잡아당기게 되면 눈동자는 아래쪽 대각선으로 가죠. 그래서 상사근과 하사근이 함께 작용을 하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돼요? 눈동자가 회전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눈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이 뭐가 있을까요? 자, 눈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은 후시동활삼외. 자, 외전신경. 눈동자를 지배하는 신경 외전신경. 6번째 신경. 에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 이것은 외직근에 의해서 나타나는 신경입니다. 그리고 후시동활, 활차신경에 의해서도 눈 근육이 지배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상사근, 눈동자가 위로 대각선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사근은 4번째 뇌신경이 활차신경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임을 낼 수가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눈동자를 움직이는 근육이 마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비가 되면 말 그대로 사시눈이라고 들어봤죠? 네, 사시눈을 가지게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공 밝기의 조절입니다. 자, 홍채가 빛의 양을 조절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자, 홍채 수축과 이완에 의해서 동공 크기, 오타이네요. 동공 크기가 조절이 됩니다. 자,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홍채. 자, 밝을 때 어때요? 동공이 어두울 때보다 작죠? 보시면 홍채가 이완이 되면서 동공이 수축하면서 빛의 양을
감소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강한 빛이 우리 인체로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눈동자는 거기에 반응을 하기 위해 홍채가 이완이 되면서 동공이 작아지는 역할을 해줍니다. 한꺼번에 강한 빛이 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실명이 되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 반응이 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홍채는 이완이 되게 됩니다. 어두울 때를 보시면 동공이 커지죠. 홍채가 수축을 하면서 동공은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두울 때 시야를 밝히기 위해서 빛의 양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홍채의 수축입니다. 자, 실신한 사람에게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보면은 주머니에서 빛 같은 거를 이렇게 비춰주는 걸 보셨나요? 눈동자에 이렇게 빛을 비춰서 동공을 확인을 하죠. 그런 의학적인 검사를 진행을 할 때 가장 먼저 눈동자의 크기를 확인을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정상 사람들의 동공 크기가 아니라 빛을 비춰줬으면 어떻게 돼요? 일반 사람들은 너무 강한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동공이 작아지죠. 하지만 갑자기 실신한 사람들은 이렇게 강한 빛을 갑작스럽게 비췄음에도 불구하고 동공의 크기가 오히려 커져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나타나게 되면은 얼른 빨리 치료적인 접근이 들어가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굴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굴절. 외부에서 들어오는 평행한 광선이 눈의 각막과 수정체를 지나 망막에 정확한 상이 맺히는 것을 굴절이라고 합니다. 자, 가까운 곳을 볼 때 수정체가 두꺼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먼 곳을 볼 때 수정체가 얇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빛의 파동이라는 것은 눈으로 들어와서 망막에 상을 맺게 하고 시각 수용기를 자극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빛입니다. 그쵸? 자, 이 빛의 파동이 구부러지는 것을 이렇게 모아지는 것을 굴절이라고 보면 빛이 수정체를 통과할 때 그리고 수정체의 모양에 따라서 빛의 굴절은 수정체의 모양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자, 원거리 조절 같은 경우는 가까운 것을 볼 때 동공의 크기를 좌우하는 홍채의 속근육을 선모체라고 합니다. 여기요. 선모체에 의해서 동공의 크기가 좌우가 됩니다. 선모체가 수축이 되면 수정체가 두꺼워지고, 선모체가 이완이 되면 수정체가 얇아지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근육에 의해 얘가 자연스럽게 빛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근육에 의해서 이 수정체는 두꺼워지기도 하고 얇아지기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시를 한번 볼까요? 먼 곳의 물체를 볼 때 상이 망막의 앞에 맺히는 눈. 망막이 가장 뒤에 있었죠. 자, 근시라는 것은 가까운 물체를 볼 수 있는 시각으로 본다면
자, 빛이 들어와서 물체가 있어요.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비정상적으로 망막의 앞에 상이 맺히는 경우, 그렇게 되면 먼 곳의 물체가 잘 보이지 않게 되게 됩니다. 여기가 정상적으로 맺혀야 되는 상이라면, 그렇죠? 앞에 맺히는 것을 근시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원시는 망막이 있으면 오히려 망막 그 뒤로 상이 맺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물체가 오히려 보이지 않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자, 우리가 앞에 있는 물체를 보게 되면 우리의 눈은 두 개죠. 그렇죠? 자, 망막에 상을 맺히기 위해서는 앞에 물체가 제대로 보여야 됩니다. 자, 빨간색, 이게 하나의 물체라 크기 큰 하나의 물체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가 빨간색이고 여기가 초록색이에요. 자, 이 왼쪽에 있는 빨간색 이 부분의 물체의 이 한 부분은 우리 눈에서 하나의 안구가 하나의 눈동자가 이것을 다 캐치를 하질 못해요. 이 물건을 눈동자 하나로 다 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자, 이 빨간색 물체 이 부분은 우리 눈에 안쪽에서 물체를 보게 되고, 초록색 부분 오른쪽은 우리 눈에 또 다른 반대쪽 오른쪽에서 코 쪽이죠. 코 쪽에서 초록색 물체를 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물체에 상을 맺히게 하는 망막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빨간색 부분을 감지하는 망막과 초록색 부분을 감지하는 망막. 이쪽도 그렇죠. 초록색 부분을 감지하는 망막과 빨간색 부분을 감지하는 망막.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눈동자에서 시각을 감지를 하게 되면, 자, 안쪽으로 쭉 들어오죠. 우리 대뇌피질 안으로 쭉 들어오게 되면서 여기에 뇌하수체가 있습니다. 뇌하수체 앞에 여기 이 부분에서 한번, 자, 왼쪽에서 본 물체상에 대한 정보는 이 뇌하수체 앞에 여기에서 교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는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오른쪽 망막을 통해서 본 물체상은 뇌하수체 앞 여기에서 교차가 돼서 반대쪽 왼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을 시신경 교차라고 합니다. 자, 시신경 교차가 뇌하수체 앞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교차를 통해서, 자, 각각 왼쪽과 오른쪽으로 시각 정보가 넘어갈 때, 자, 오른쪽의 물체의 형태, 초록색의 형태가 왼쪽으로 넘어가고, 왼쪽의 형태를 가진 빨간색 물체상의 정보는 시신경 교차를 통해서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후두엽, 뒤통수엽의 시각 영역으로 정보가 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수감각 마지막인 청각입니다. 자, 귀의 역할은 뭐죠? 소리를 분별하는 역할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균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청각과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역할이 됩니다. 자,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외의, 중의, 내의가 있습니다. 자, 외의는 외부에 있는 청각 소리를 우리 인체로 들어오게 하는 입구, 통로이죠. 그래서 귓바퀴가 있고 소리가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외의를 통해서 고막, 좀 더 확대해서 본 그림입니다. 자, 이 고막을 통해서 소리가 인체 내부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자, 이 고막까지의 이 부분을 외의라고 보고 그 가운데를 내의와 외의 가운데를 중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중의는 외의도를 통해 전달된 소리를 자, 고막으로 전달을 해주죠. 그러면 이 소리의 진동은 고막 뒷부분에 있는 이 고막 뒷부분에 있는 이소골이라고 하는데 이소골에 소리가 전달이 됩니다. 이소골은 추골, 침골, 등골 세 가지 뼈를 우리는 이소골이라고 합니다. 자, 이소골로 청각 신호가 전달이 되게 되고 이 전달된 청각 신호는 뇌로 또 넘어가게 되죠. 자, 뇌는 가장 안쪽에 있는 뇌는 뽀송뽀송한 털로 구성된 세포들입니다. 세포들이 집합되어 있는 곳이 뇌라고 보면 되는데 자, 전달된 이 청각 신호는 진동으로 전달이 됩니다. 귀 안에서. 이 진동은 그래서 이 털을 자극시키게 되고 이 털을 일명 유모세포라고 하는데 이 유모세포는 청각신경과 연결이 돼서 대뇌의 청각신호로 전달이 됩니다. 자, 인간이 소리를 듣는 과정은 다시 말해 외의를 통해서 외부에서 귀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고막을 통해 진동을 느끼게 됩니다. 진동으로 감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소골, 추골, 침골, 등골, 그쵸? 이 세 가지 뼈에 의해서 진동은 뇌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진동은 증폭과 압축 과정, 이소골의 역할인 이 진동 소리를 증폭시켜 더 크게 키워서 우리 인체가 더 쉽게 거기에 반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 뇌에는 보시면 달팽이관이 있죠. 달팽이관으로 전달이 되는데 청신경을 통해서 그죠? 청신경을 통해서 인간이 소리를 듣는 리셉터, 청신경 정보를 받는 뇌로 전달이 되는데 이게 어딨나요? 우리 대뇌의 영역인 측두엽에, 관자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청각신경은 측두엽으로 정보가 전달이 되게 됩니다. 자, 우리 보청기. 자, 보청기의 원리가 뭔가요? 보청기의 원리는 귀로 들어가는 소리의 진동을 더 크게, 더 우리 몸에서 빨리 인지시켜주는 주기 위해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보청기죠. 자, 손상되지 않고 남아있는 그 청각세포를 더 자극을 시켜주게 됩니다.
이 청각 세포들이 그 어느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손실되지 않고 자극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보청기가 역할을 담당을 할 수가 있게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이 달팽이관 같은 경우는 역할이 뭔가요? 달팽이관은 소리의 증폭을 일으켜주는 역할을 하고, 달팽이관과 붙어 있는 이 고리는 평형기관을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뒤에서 조금 더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뇌의 구조를 한번 다시 보시면, 자, 전정기관, 우리 많이 들어봤죠? 평형감각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바로 전정기관. 이 전정기관은 세방고리관, 그리고 전정신경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정은 세방고리관과 와우 사이의 중간에 위치한다. 감각신경 상피로 이루어진 평편반을 가지고 있고 서로 직각으로 위치를 하고 있고, 자, 이 뒤에 거는 보실 필요 없고요. 자, 각각 이것도 붙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직각이고, 이것도 역시 이 두 개의 세방고리관, 이 두 개의 방고리관과 직각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바로 이 세 개가 세방고리관, 그리고 이 아래로 하면 말려있는 이 부분이 달팽이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전정기관은 그리고 평행감각뿐만 아니라 공간 감각을 담당시키고, 그리고 달팽이관은 와우각으로서 청각을 담당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과제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말이 꼬이네요, 교수님. 과제를 내겠습니다. 자,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내일은 중요한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전날 태우는 밤새워서 공부를 했고, 다음날 어머님이 차려주신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왔다. 시험 시작 종이 울렸고, 태우는 시험 종이를 보며 열심히 문제를 풀며 마킹을 해나갔다. 끝나기 5분 남짓 남겨두고 모든 문제를 다 풀어 기분이 좋았다. 자, 시간이 남아서 기분 좋게 검토를 하는 중, 자, 10번 문제부터 마킹을 밀려서 한 것을 발견했다. 남은 시간은 3분가량. 자, 태우는 머리가 곤두서고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다. 자, 이때 단답형 문제입니다. 이때 활성화되는 자율신경계의 종류는 뭐가 있나요? 우리 자율신경계 종류 두 가지 배웠죠?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떤 자율신경계가 이 상황에서 활성화가 되었는지 써주시고요. 자, 두 번째로 시험을 보면서 태운의 어떤 감각계가 주작용이 되었는가? 자,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눈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맛을 음미해야 될까요? 우리가 배웠던 특수감각들 있죠? 그거를 보시면서 이 상황에서 어떤 감각계가 우리 몸에서 작용을 했는지 그 감각계 하나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서술형 문제입니다. 자, 앞에 있는 그 상황을 기억을 하시고, 자, 그때 두 번째 우리 단답형으로 쓴 감각계 있죠? 그 감각이 되뇌까지 전달될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인지.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소리는 우리 인체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자, 귓바퀴를 타고 웨이도를 타고 뭐 고망에서 증폭이 되어서 뭐 쭉쭉 안으로 들어와서 결국에 자, 이게 청각신경이 지배되는 축두엽으로 전달이 되었는지. 자, 그런 것들을 그 방법이 어떻게 대뇌피질로 전달이 되었는지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일요일까지 과제는 제출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제1차 우리 1학기 직무 수행 능력 평가에 대해서 그 범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범위는 제가 교수님이 1교시부터 첫 시간부터 올렸던 강의들 있죠.
4월 10일부터 올린 개강했을 때부터 올린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오늘 6차고 그리고 7차까지. 7차가 내분비계가 들어갈 텐데 이 내분비계까지 해서 강의를 교수님이 업로드한 강의들을 봐주시면 됩니다. 내분비계까지가 시험 범위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7차 때는 내분비계까지 하고 그리고 지금 이때껏 배운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부분들을 한번 다시 리뷰 복습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6차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문의사항이 있으면 자, 우리 해부생리학 게시판이나 아니면 교수님한테 연락을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수고했습니다.